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보다 5% 오르면서 199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1달러 정책을 고수해온 달러트리가 물가 상승세 여파에 결국 제품 가격을 1달러 25센트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화이자 이사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보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부스터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들도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다음 달 뉴욕 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미 역대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1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보다 5% 오르면서 199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달보다 0.6%, 지난해 10월보다 5.0% 각각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9월 4.4%를 훌쩍 뛰어넘어 199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4.1%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 방송은 4.1%의 근원 개인 소비지출 지수 상승률은 지난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 집계로는 1990년 12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연준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6.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1달러 정책을 고수해온 달러트리가 물가 상승세 여파에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1달러였던 제품 가격은 1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달러트리는 내년 1분기까지 자사 대부분 제품 가격을 1달러에서 1달러 25센트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달러트리는 지난 35년 동안 1달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1달러 제약에서 벗어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1달러 제품 판매 방침이 고객이 선호하는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달러트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으로 이들 품목을 재도입하고 새 상품을 매장에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임금뿐 아니라 운임 및 유통비용 상승 등 역사적으로 높은 비용 증가를 완화해 회사의 마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접시부터 칫솔,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다양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달러트리는 1달러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의 압력에 시달리며 1달러짜리 상품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9월 일부 매장에 시범 도입한 후 확장되는 겁니다. 달러트리가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격 인상에 대해 77%가 즉시 인지했고 조사 대상자의 91%는 달러트리에서 같은 빈도로 쇼핑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가 급등에 맞서 전략 비축유 5천만 바렐을 방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연료를 채우는 곳에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거래위원회에 석유 및 가스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장기적으로 유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분석가들은 전략 비축유 방출은 지속 가능한 공급원이 아니라며 이러한 시장 개입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방출하기로 한 5천만 배럴은 많은 양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틀 반 정도의 석유 소비량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이 산유국과 석유 기업들의 반발을 사 유가 안정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이러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오펙 플러스 측은 전략 비축유 방출에 반대하며 현재 석유 시장 여건상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전략 비축유 방출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산유국 회의에서 생산량 증가에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생산량을 증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석유 시장에 추가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고틀립 화이자 이사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보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틀립 이사는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앞두고 부스터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틀립 박사는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완전 접종자도 1년이 지나면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 백신을 맞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백신 추가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백신을 완전 접종한 뒤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돌파 감염이 더 빈번할 수 있는데 관련 실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스터 백신은 기존 백신을 맞고 생성된 항체 수준을 회복해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유럽발 재유행이 번질까 긴장하며 백신 접종 확대에 힘쏟는 모습입니다. FDA와 CDC는 지난 19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완전히 맞고 6개월이 경과한 모든 성인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들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입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겨울이 오기 전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하고 만약 접종자라면 어서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날씨가 쌀쌀해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소 600명의 직원이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나서면서 사무실 복귀 시점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직원 최소 600명은 경영진을 향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을 낸 직원들은 백신 의무화가 강압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함께 반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내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구글은 15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사내 시스템에 접종 현황을 올리도록 요청했고 정부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마감일은 11월 12일이고 사례별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직은 구글 전체 인력 중 극히 일부만이 서명했지만 사무실 복귀 시점인 내년 1월 3일이 가까워지면 추진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백신 접종 요구사항은 직원을 안전하게 하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며 백신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들도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다음 달 뉴욕시 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선거구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 연방 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 감사원장, 시의원, 공익옹호관, 보로장 등 로컬 선거에 참여 가능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를 80만 8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겁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고, 반면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역대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1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BI는 사고 전에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이 총격범에 대한 제보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합의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문제의 총격 사건은 2018년 2월 14일 파크랜드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학교 총격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2018년 소송에서 총격범이 학교 공격을 하려는 의도와 무기 보관함에 대한 제보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사건 발생 이틀 후 크루스의 총기 소유, 사람을 죽이려는 욕망, 변덕스러운 행동, 혼란스러운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그가 학교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제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계약의 세부 사항은 현재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합의이자 진실과 책임을 향한 파크랜드 가족의 길고 힘든 노력의 정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지난달에는 브로워드 카운티 학군과는 2,5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피의자 크루스는 지난달 17건의 살인과 17건의 살인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배심원단은 크루스의 사형 또는 종신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VS와 월그린, 월마트의 약국들이 오하이오주의 2개 카운티에서 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들은 처방약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의사라고 주장하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블 카운티는 약국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마치 자판기에서 건보를 팔듯 무분별하게 판매해 수백 명이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하고 각 카운티에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두 카운티는 배심원단에게 약국들이 진통제를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폐해를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득했고, 배심원단은 미국의 모든 약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국 측 변호사들은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마약성 진통제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의심스러운 주문에 대해 당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 합법적인 의학적 필요에 따라 처방되는 약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의사라고 덧붙이고 CVS 헬스와 월그린, 월마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약국들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내년 봄 연방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와 이를 처방해주는 의사, 판매하는 약국들 가운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최대 12개월치 렌트와 앞으로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버겐카운티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12개월치 임대료와 앞으로 내야 할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신청 상한액은 없고 지원되는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버겐카운티 거주자로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또는 재정적 부담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버겐카운티는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세금과 모기지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세입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장원삼 총영사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지난 2019년 뉴욕에 부임한 장원삼 총영사는 임기 중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의 코로나19 극복 및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9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원삼 총영사의 후임인 정병화 신임 뉴욕 총영사 내정자는 12월 말경에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4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62세 흑인 남성 케빈 스트릭랜드가 지난 2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주리주 역사상 가장 긴 부당한 옥살이로 미국 전체로도 네 번째로 긴 억울한 수감 생활로 기록됐습니다. 스트릭랜드는 1978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79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물리적 증거 없이 증언으로만 기소됐고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해킹하고 메시지와 통신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NSO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등에 따르면 MSO 그룹이 판매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가 50개국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 인권운동가, 국가원수 등 천여 명의 휴대전화 해킹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애플은 NSO 그룹의 애플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이달 초 NSO 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8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19년 26만 3천 건, 2020년 35만 6천 건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전 뉴욕주 의회가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버스 내 감시 카메라 사용을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시 교통당국은 단속을 위해 모든 곳에 교통경찰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버스 전용차로 감시 카메라는 시 전역 192개소에 총 379개가 설치돼 있으며 교통국 측은 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은 $50에서 시작해 추가 위반의 경우 $50가 더해지며 1년 동안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저녁에는 눈이나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